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연의 천동준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홍연의 천동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나면 다 가해자인가요? 가해자가 고소당해서 충격받았대요. 매일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아버지. 5년 전 당한 투자 사기, 지금 소송 가능할까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살펴볼 사건은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예,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사실관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원고는 2023년 6월경에 술을 마신 채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 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을 했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음주운전이라며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를 했고, 원고는 이에 반발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권자인 경기 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이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서 여기에서 한 운전 행위는 결국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있는 옹벽으로 둘러싸여져서 구분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그러한 이른바 폐쇄형으로 관리가 되는 아파트 단지였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 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는 좀 다른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살펴주시죠. 예, 우선 이 사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관련 법령상의 도로로 정하고 있는 것들 외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이 도로로 인정되는 사안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도로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이라서 조금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 여부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급심의 판단 짚어주실까요? 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도로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내용을 보면은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외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도로가 아니라고 인정한 건데요. 자세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선 이 길의 현황을 파악을 하면서 단지가 외부 도로와 옹벽으로 분리돼 있었다.
그리고 외부 차량 출입이 경비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던 상황, 네. 그리고 주차장 내 통로가 사실상 주차용 동선에 불과하다라는 점에 2심 판단은 보다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판단을 인정한 건가요? 예,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판단 없이 네. 이 사안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것은 항소심 판결의 판단에 대해서 네. 상고를 했을 때 이것이 항소심 판단이 법 위반의 요소가 없다, 법 위반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본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심리를 열지 않고 기각을 하는 일종의 약식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판결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은 향후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라고 해서 네. 반드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속단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판결에서 살펴보는 거와 같이 즉 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긴 하지만 이것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었느냐 아니면 개방적으로 다른 차들이 모두 드나드는 도로로 운영되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제 음주운전을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면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건 좀 예단이겠네요. 만약에 이 동일한 장소에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도로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행정 처분도 당연히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죠. 네. 그럼에도 이렇게 법에 음주운전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사유진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나 다른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예컨대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 단지 내에서 어린이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네네. 발생한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입법을 촉구하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선 현재 이 사안이 굉장히 새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누적되어 왔던 그동안의 판결의 기준을 재확인하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당장의 어떤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주차장 등 사유지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을까 봐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아파트 단지 내의 길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는 속단은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판결에서 지금 그 판단 기준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이용이 제한되는 도로인지 그리고 경비원 등이 이제 출입 통제를 하고 있었는지 차단 시설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어떠한 도로를 이 부분은 도로가 아니다. 아니면 도로가에 해당한다라고 예단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면은 이후에 어떤 막대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조건이 수반돼야 하겠지만 어쨌든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교통사고, 이게 교차로 진입 때문에, 네. 제가 가해자가 돼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아파트 후문, 바리케이트는 후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도중에, 네. 거기가 삼거리 도로인데 아파트에서 나오면 이제 일반 도로에 진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직진을 가는데 우측에서 이제 직진 진행하는 승용차, 음주 승용차죠. 음주 승용차가 정지선 안 지키고 이제 중앙선을 살짝 물고 왔는데 네. 제가 도로 진입을 1차로 진입을 하고 이제 반대편 직진으로 가는 도중에 우측에서 오는 차와 이제 부딪혔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게 경찰에서는 이게 도로 합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라고 저를 가해자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차는 음주고 과속이고 그 차도 정지선을 안 지키고 한 45에서 30km 도로에서 45km 이상 달린 것 같거든요. 네. 경찰도 그 이상 속도 45km 이상은 되는 것 같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사고 가해자를 상담자분으로 지목한 상황이시군요. 네네. 근데 네. 이제 50km가 미만이기 때문에 과속은 인정이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맞는지. 근데 이제 음주를 했고 정지선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진입에 위반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 차도 이제 다 안 지켰잖아요. 음주에 정지선에 과속에 이렇게 했는데 또 중앙선 침범도 물었는데 네. 이 차가 이제 양쪽으로 불법 주차가 돼 있으니까 중앙선은 딱히 의미가 없다고 경찰은 말하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맞는지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연 정리해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가 만취 음주운전임에도 지금 사고 가해자로 몰려서 억울하신 상황 같습니다. 사연은 네. 잘 들었고요. 옆에 천동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몸 조리는 잘 하고 계시고요. 그 때문에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한 달 보름 지났고, 이제 구두 진단을 받았거든요, 사고로. 그러셨군요. 예.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또 그 차가 과속이 경찰은 45km 정도라고 말하는데, 네. 제가 부딪히면서 한 4, 5m를 튕겨져 나갔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아마 과속인 것 같아서, 이것도, 속도 측정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해당 차량이 지금 음주운전 중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음주는 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이번 사고와 또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원인이 음주고 과속이고 이런데 왜 원인을 빼고 이제 제가 그 작은 도로, 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에 합류했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라고 저를 가해자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네. 이상해서 네. 법률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그 경찰분이 가해자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가해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가해자라고요? 어떤 예. 도로교통법 위반을 했다. 지금 네, 그 그 선생님께서. 교차로 방법, 교차로 통행 진입 방법이 제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네네.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 네. 사건 같은 경우는 쌍방의 과실이 모두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지금 상대방 차량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했고요. 그리고 예. 말씀 주신 도로 상황을 봤을 때는 저쪽 옆쪽에서 좀 진입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진입을 하는 상태에서 네. 오토바이 옆 부분이 이제 받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차를 박은 게 아니고 그 차가 저를 치고 지나갔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차도 상당 부분의 과실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어떤 도로교통법 어떤 질서법으로서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네. 부분 그리고 쌍방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돼서 어떠한 민사 책임을 지는지 여부 두 개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경찰에서 말하는 도로 진입 과정에서의 어떤 위반 사항이 있었다라는 점은 사실 우리도 그 위반의 점이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쌍방의 도로교통법 위반이 결국 경합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네. 그쪽은 그쪽대로 어떤 과실 여부 혹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법 위반 여부를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즉 도로 진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도로 진입은 우리가 한 거지 그쪽 차량이 진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쪽 차량은 쭉 직진을 하고 있었던 차량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 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의 요소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과실 비율 몇 대 몇 이 부분은 사실은 형사적인 문제랑은 무관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민사적인 어떤 그 손해배상 책임의 정도 그리고 과실 비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내가 가해자다, 일방적으로 타방이 피해자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좀 확정을 하는 절차, 즉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절차 자체가 이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고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하는 그 부분들을 확정을 해나가는 절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CCTV나 뭐 이런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네, 상대방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다고 경찰서 사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아파트에 있는 CCTV를 해서 네네. 보여주는데 그 열람은 가능한데 이제 네네. 수사 중이라서 제가 다른 변호사한테 가려고 이제 녹화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그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저도 이제 교차로 진입 방법이라 그러는데 2차선 도로에 제가 1차로를 진입하고 이제 중앙선을 넘어가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럼 네네. 도로 진입 상태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도로 진입 방법이 위반이 되는가요? 1차로를 저도 이제 진입을 했고 네네. 그 차로를 진입을 해서 주행을 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진입 방법이 위반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선생님에 대한 형사 절차, 즉 이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그 형사 절차에서 우리가 다투어야 되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 해당 영상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위반이 선생님 말씀만 듣고 위반이 됐네요, 안 됐네요라고 속단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다투어야 되는 부분일 것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한테 어떤 법 위반의 점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어쨌든 약식 명령이 됐던 아니면 정식 기소가 됐던 그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니면 지금 수사 과정부터 좀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 사안은 또 민사 사건도 같이 엮여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부상도 당하셨고 지금 여기에서 그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대 몇 이 부분이 이제 좀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민사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누구의 손해가 더 큰지 또 살펴보는 절차가 될 것입니다. 그쪽 운전자는 차량도 부서진 게 없고 다친 부분도 없다라고 하면 민사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우리는 오히려 이제 그 오토바이의 특성상 좀 부상 정도가 심하신 것 같고 치료비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전파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험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민사 소송으로서 다퉈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찰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네네. 이제 상급기관을 오는지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네네.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일단 현재로서 경찰 조사가 좀 부당하다라고 느끼시면은 경찰 조사 자체에 이의를 제기를 하실 수도 있으시긴 하세요. 그래서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 제기를 하는 절차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걸로만 봐서는 경찰이 나를 왜 가해자로 지목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거라서 오히려 반대로 보면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일 거거든요.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일 거여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되고요. 이의 신청은 아니라고요? 네. 다만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거나 이 사건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 기록을 뭐 열람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변호인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을 하시는 것도 적절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실까요? 궁금한 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은 충분히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호사님한테 이게 교차로 진입 방법에 네네. 우선순위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뭐가 우선은 우선이고? 대원칙 자체는 직진 차량이 있으면 직진 차량이 우선이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삼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네. 일반 도로로 합류하는 진입을 하는 거니까. 과정이었죠. 예. 저도 이제 2차선 도로니까 만약에 제가 따지면 저도 1차선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2차선 반대편 차선 넘어가는 도중에 우측에서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교차로 진입 위반이 되는지가 네네. 알고 싶어요. 우선은 CCTV를 좀 봐야겠는데요. 네. 상대방 차량이 지금 50km를 넘지는 않았어요. 지금 저 얘기를 45 듣기로는 경찰도 40km 정도 시속 40km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이 해당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해당 도로의 속도가 50km 도로였다. 아니 30km 도로고 네.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정지선이 있거든요. 네네. 정지선도 안 지키고 그냥 고속도로 와서 45km 이상으로 왔어요. 네. 그럼 저도 피할 시간도 없었고 네네. 차가 오는 걸 봤는데도 이제 정지를 못하고 그냥 가다 박은 거죠. 네.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지나쳐서 받고 난 뒤에 사고 나고 난 뒤에 정지를 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차로 진입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차도 따지면 지킨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어떤 상대방이 있는 어떤 다툼의 상황이 아니고요. 내가 진입한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 대한 네. 판단이라고 보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진입하면서 사고 네네네, 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진입하지 않았으면 사고는 안 났다. 근데 그래서 이게 내가 진입한 게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제한 속도를 위반을 해서 달려오고 음주까지 한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냐는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몇 대 몇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민사적인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민사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충분히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좀 답답한 건 있는데 일단은 네. 궁금한 걸 좀 많이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CCTV 영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드리다 보니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큰 교통사고였던 것 같은데요. 몸조리 잘 하시고요.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결국 쟁점이 될 사항은 도로 진입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있었냐 없었느냐 그 문제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상대방 차량은 음주운전도 했고 과속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차량은 상대방 차량대로 그 네. 운전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죠. 오히려 네. 우리보다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의 위반 사항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헬멧을 안 쓰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 사고랑 상관이 없는 어떤 법규 위반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진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 진입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점이 좀 추단은 됩니다. 예. 그래서 상대가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좀 억울한 점이 크신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그렇죠. 되는데요. 근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 상대방과 나와 누가 더 잘못했냐,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민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형사가 아니라 민사에 오히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 주시는 민사도 건가요? 당연히 지금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요. 네. 예. 뭐 지금 임박한 분쟁인 것으로 보여서 네. 네. 또 변호사를 선임할 때 뭐 형사랑 민사랑 같이 대응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네.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을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뭐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어떤 법률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정을 시키시는 것이 네. 지금 현재 수사 단계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상담자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기억해야 될 점은 이 사건에서 지금 그 상담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과연 이런 사고가 나면 우리는 흔히 몇 대 몇 이게 너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유명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부분 더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각각의 개별 그 당사자의 그 법규 위반을 다 따지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차선을 지키지 않아서 차선을 지키지 않아서 뭐 그 지시 위반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뭐 그건 내 문제인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그 상대방의 그 형사적 책임과 나의 형사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누가 더 잘못했냐, 누가 더 잘못을 따지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사고의 원인을 누구에게 더 높게 보는 것이냐, 즉 몇 대 몇이냐라는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귀결된다라는 것이죠. 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얼마 전 스토킹 사건으로 가해자가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현재 그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송달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가해자가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 10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고소해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며 한 달 동안 여러 정신과를 돌아다니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먼저 저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약식 기소까지 받았음에도 오히려 제가 고소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에 황당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민사재판에서 이런 진단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스토킹 사건으로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뒤에 현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이 약식 기소라는 건 이미 법원이 그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식 명령을 받는 것도 일종의 유죄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검사가 피의 사실이 어느 정도 명백하고 명확하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 법원에 형벌을 부과해 달라고 그 법원에 청구하는 일종의 약식 절차인데요.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벌금 혹은 과료 등의 형을 선고하는 형이고, 이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사건 번호가 고약 이런 식으로 뭐 일반적인 사건 번호는 고단, 고합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요. 약식 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고약 사건으로 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다수의 진단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자신도 이제 피해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나름의 전략일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부분일 텐데, 뭐 이걸 어떤 전략이라고 명명을 해야 될까요? 뭐 불타기 전략, 아니면 풍기기 전략,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것 네.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네. 좋은 전략 자체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히려 이게 그 자신의 어떤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사안에 대한 고통을 호소함으로써 2차 네. 가해가 될 수 있어서 맞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정신과 10곳을 돌아다니면서 받은 진단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여러 장을 제출하는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동을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요? 본인도 피해자다, 나도 피해를 받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10군데나 돌아다니면서 저 진단서나 이런 부분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잊고 있는 점은 진단서를 10개를 받았다고 해서 내 피해가 10배로 곱해지지는 않는다. 진단서의 양이 영향을 그렇죠. 미치지는 않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점을 좀 간과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관련 법리나 판례에 따르면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이런 진단서가 민사재판에서 어떤 효력이 있는지, 또 피해자에게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타당한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네. 우리가 좀 선회를 해보자면, 이 지금 가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부분을 선회를 해보자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피해를 받아서 어떤 위자료가 발생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계를 하는 상계 주장의 취지가 한 가지 있을 것이고요. 네. 아니면은 뭐 지금 피해자에게 뭐 상당 부분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어떤 위자료를 감액하는 하나의 사유로서 제출을 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선회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전략 모두 법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 주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위자료 손해배상 채권 청구권이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본인도 어떤 손해배상 채권이 생겼으므로 이 부분을 상계를 하는 즉 이제 깎아달라라고 그렇죠. 하는 네. 그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이런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상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아까 약식명령도 받았잖아요. 네. 그만큼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상당 부분의 고의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거죠. 네. 그랬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이 부분은 민사사건에서도 상당한 증거로서 인정이 되고 그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잖아요. 스토킹을 뭐 과실로 스토킹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계가 금지되기 때문에 상계의 취지라면 이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또한 이제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이 부분은 이 위자료를 발생시킨 사람 장본인은 스토킹을 한 사람이죠. 그 가해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가해자가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위자료를 좀 더 증액시키는 사유가 될 지연정 네. 감액을 시키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또 확실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이 정신과 진단서가 고통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되긴 했습니다만 진단서를 많이 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진 않은 거죠. 네, 방금 다뤘죠. 네. 10장을 낸다고 10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잘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정신과 진단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도 궁금한데요. 사연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과연 좀 무시해도 되는 사안인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지금 소송 중인 사안이잖아요. 네. 민사소송이 계속 되는 중에 상대방이 피고가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소송 절차상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사유들을 네. 어떤 반박 서면으로서 제출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가해자의 행위가 본인에게 오히려 얼마나 원고에게 얼마나 2차적인 피해가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그 법원을 통해서 현출을 시켜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을 믿으면 되는 상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중인 상담자님이 피해자로서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가해자가 이러한 뭐 자료를 계속 제출하는 것 자체는 뭐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뭐 2차 가해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뭐 어떤 그 상대방의 감정을 좀 격양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도 일부 엿보이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오히려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된다면은 이 소송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피해자분들이 민사소송하면서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하면서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네. 예, 이런 경우는 오히려 내가 더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게 되는 경우라서 그런 부분은 그냥 가볍게 무시해 주시고 예, 본인을 위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려나갔고 아버지 밑에서 누나와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원래부터 알코올 중독이 심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술을 마셨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어머니 욕을 하거나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신고한 적이 있는데 경찰이 와서 보더니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고는 그냥 돌아가더군요. 지금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는데요. 얼마 전 아버지가 또 술 마시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를 향해 물건을 다 집어던졌고 가위를 들고 저에게 너도 나가라면서 윽박 질렀습니다. 혹시 몰라 아버지 행동들은 다 녹음을 해두었는데요. 제가 성인 남성인데 피해자로서 신고하면 가정폭력 적용이 되나요? 더 이상 아버지와 살고 싶지 않은데 돈이 없어서 독립은 못합니다. 요청하면 쉼터 같은 곳에서 기거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선 매일 술을 마시고 유일한 가족인 상담자님에게 욕설을 하고 또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우리가 사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가정폭력에는 당연히 해당을 하죠. 네. 해당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볼 때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이 법의 취지는, 이러한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히고 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 뭐 형법 외에 이제 형사상의 범죄가 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네. 그런데 이 외에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든지 이런 그 범죄 행위들은 오히려 좀 그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특히 이 이제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뭐 출동을 했다 좀 별일 아닌 하더라도 것처럼 별일 느끼는 아닌 경우. 것처럼 좀 무시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법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 법은 어떤 임시 조치라든지 우리가 이 폭력 상황에서 그 가정폭력 상황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좀 조치를 받고 보호를 받기 위한 부가적인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법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법에서 보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뭐 신체적, 정신적 행위라고 하면은 뭐 모욕이라든지 폭행 이런 부분이 당연히 수반이 되겠죠. 그리고 재산상 피해, 손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물건 때려부시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당연히 다 모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관계에 있었거나 있었던 사람을 가정 구성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즉 뭐 이 사연자분께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예전에 어떤 그 가족 관계에 있었으나 뭐 지금은 뭐 이혼을 했었더라도 뭐 그 같이 살고 있는 뭐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그
실질적인 사실적인 관계까지 모두 포함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본인이 성인 남성인데도 아버지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을 때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을 받아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피해자로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은 가정폭력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녀들에 대한 폭력도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폭력도 가정폭력에 맞습니다. 해당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는 당연히 성인이겠죠. 예, 그래서 내가 성인이어서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호자, 네. 나의 그 어머니도 대상이 되는데 심지어 네. 아들이 안 될 리는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예. 가위가 참 흉기로 작용할 수 있는데 가위를 들고 나가라고 협박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협박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위를 일단 위험한 물건이라고 네. 보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가위를 들고 뭐 휘두르면서 네. 협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버지가 욕하고 또 물건을 집어 던지고 협박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셨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폭력 행위와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증거로 충분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녹음 파일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단계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게 증거의 능력이 있는지, 즉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증명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증거 능력부터 살펴보면 우선 이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지만 그 남의 대화를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네네.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법한 증거라고 네. 볼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사실상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어떤 녹음 파일이 뭐 중간에 잘렸거나 편집이 됐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편집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진정 성립에 대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가급적이면 갖고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녹음 파일은 증거 능력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증명력 측면에서 일단은 가위를 들고 뭐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 뭐 폭행을 하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각 죄마다 이 녹음 파일의 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협박의 내용이다라고 하면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 자체가 구성 네. 요건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해악의 고지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그 증거는 거의 뭐 이제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폭행을 하는 내용을 녹음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소리를 윽박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뭐 퍽퍽 둔탁한 소리가 나고 이런 정황들이 녹음이 돼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영상을 확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적인 증명력이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부분의 증명력을 갖는 어떤 정황으로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정황으로서 충분한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원하시는 건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지금 성인이신데 보호쉼터 등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보호쉼터에서 지낼 수도 있고요. 일단은 해당 법령에서 가정폭력 네. 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죠. 경찰관이 현장에서 취해야 될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이런 점들을 의무화해 놓은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임시 조치로서 접근 금지를 해달라 아니면 분리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 점에 대해서 그냥 무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그 해당 경찰의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상담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은 상당 부분 해당 법령으로 다 보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경찰에 지금 응급 조치는 요구할 수 있다고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신 그리고 거고요. 상당 부분 어느 정도의 소명, 네. 우리가 입증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뭐 이런 그 해당 가정폭력은 결국에는 이혼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혼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이런 임시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혼 그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네.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호시설 연계 요청까지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번지면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잘 나갈 때 친한 선배에게 주식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선배 말 믿고 투자금을 건넸는데 알고 보니 제가 준 3천만 원 가운데 실제로 투자한 돈은 10%도 안 됐어요. 나머진 본인이 흥청망청 썼더군요. 당시 가까운 선배에게 사기를 당해서 너무 충격이 컸는데요. 같이 사기당한 친구가 알아보니 실제 투자도 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선배는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친 걸로 재판받고 수감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데 이제 와서 그 선배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라도 진행하면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5년이나 지나서 소송을 할 수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사기를 당한 지 약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뭐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하신 거 보니까 네. 일정 부분 소멸시효를 좀 염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시다시피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있음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더 빨리 도래하는 날에 이 권리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이 어떤 그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5년 전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원에서 이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사안이 사기에 해당하는 즉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행위인지 구성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를 했을 때 네. 를 보통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기나 이런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이 돼 있을 때는 해당 형사 고소를 통해서 그 죄가 확정이 됐을 때를 보통은 이제 기산점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 5년 정도 전에 한 사안, 요 사안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민사소송으로 집행 권한을 확보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가해자가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라도 실제로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횡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일 수 있는데 네. 10%는 실제로 투자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투자를 안 한 거잖아요. 10%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망을 조금 더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볼 가능성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10% 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기망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땐 피해액을 전액으로 특정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가해자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송달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송달을 하게 되면은 소장을 일단 접수를 하고 네. 사실조회를 통해서 법무부 등의 사실조회를 하면은 그 어떤 교도소에 있는지가 파악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해당 교도소로 송달을 시키면 되고. 예, 변론기일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영상 재판으로 하시는 경우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현재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현재는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죠. 네. 예, 하지만 나중에 어떤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 권한을 확보해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해서 추가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록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집행 권한 확보를 위해서 소송을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권장되는 일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소송을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천동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